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당선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조만간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차기 정부 구성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정치 경험이 전무한 윤 당선인이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 안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밑그림 어떻게 그려나갈지 기대와 우려 교차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구성과 운영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얘기긴 하지만 20대 대선 초박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글쎄요, 총평을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조사 때부터 그 결과가 다른 조사가 2개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당황스러웠던 유권자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결과는 0.73%.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거든요. 네. 24만 표차. 민주화 이후에 가장 적은 표차는 15대 대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39만 표차였거든요. 그것보다 더 적은 표차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졸였던 건데 어느 유권자라도 앞으로 지금 말씀처럼 현재 이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하여튼 180석이란 말이죠. 네. 이제 재보궐선거 이번에 4석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이 110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격차가 큰 이제 의석 구도거든요. 네. 이 의석 구도 여소야대가 될 텐데 이제 5월 10일 날부터 말이죠. 과연 어떻게 이 분점 정부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대단히 우려가 되는데 민주화 이후에 여소야대 정당 구도는 많았어요, 사실은. 3당 합당했던 경우도 사실 1990년도. 네. 민자당을 합당했던 경우도 민정당이 집권당이었습니다만 그때도 여소야대였어요. 김대중 정부 때도 여소야대였고. 네. 그래서 뭐 의원 꺼주기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민주화 이후에는 여소야대라는 상황이 굉장히 일상적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여소야대는 사실 그러나 국정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잘 협치가 되면서 여야 간에 조율이 되면 몰라도 우리 한국 정치 상황이 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 대선이 그렇게 박빙이었기 때문에 여소야대는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어제 통합 협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간에 야당을 잘 설득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잘 타협하고 절충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전 여당이 야당을 집권 세력이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정책 결정할 때도 같이 논의 구조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되게 그렇게 말들은 하면서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어떤 논의 구조에 야당은 항상 배제돼 있었거든요. 네. 야당을 어떤 정치 파트너로 인식하는 그런 게 대단히 적었어요. 그런 정치 문화가. 근데 그러한 정치 인식을 갖는다면은 집권 세력이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갖고 여당의 지도부가 그런 걸 갖는다면은 야당의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아도 저는 생각보다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윤 당선인이 대국민 메시지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통합, 협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한 많죠. 것.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소야대라는 이런 정치 지형 안에서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꾸려 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서 이제 야당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포지션, 어떠한 태도를 갖고 이제 그러면 임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 내부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야당도 이제 당분간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대선의 패인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내 구조가 친문과 비문의 구도는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잘 싸웠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몇 표차가 안 났기 때문에 이재명 계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전 후보겠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전 후보도 나름대로 자기 세력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방선거가 있는데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한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야당과 여당이 과연 어떻게 야당으로서 과연 어떻게 집권 이제 세력과 관계를 설정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의석이 많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반대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방선거 때 또 다른 역풍이 민주당에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갈지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선거가 어제 당선이 확정됐으니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분히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나와서 방향을 설정하고 어쨌든 간에 여당이 제시하는 여권이 제시하는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로 갈 수는 없을 거다. 충분히 자신들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일단 여당 여권의 어떤 그 스탠스를 좀 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고 나와서 첫 당선 소감. 뭐 그 자리에 보면은 안철수 대표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안철수 이름도 연호를 했죠. 예. 그러면서 합당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제 합당은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갈등 요인이 또 잠복하고 있는 거로 봐야 돼요. 합당은 이미 이제 단일화할 때 얘기가 됐던 것이고 어제 또 네. 합당 빨리 서두르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합당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당이 잘 조율을 해서 집권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정책도 짜고 여러 가지 어떤 전국 운영의 방식도 많이 바뀔 거거든요. 네. 합당 과정에서 뭔가 또 불협화음이 나오고 또 불화가 보인다면 상당히 집권 초부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안철수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와 현재 대표죠.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워낙 뭐 어쨌든 이게 잘 불협화음이 많았던 안 좋았던 인물들이기 과거가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과정도 그랬고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 그게 좀 뭐 걱정이 물리적 결합이 되는데. 뭐 이루어진다고 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또 이제 분들도 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 네. 자, 이제 인수위도 꾸려지게 됩니다. 일단은 어제 장기현 의원 비서실장이 내정이 됐다는 소식은 전해졌고요. 이제 인수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인수위 구성은 어떤 식으로 꾸려질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장은 뭐 어제 보도들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가 네, 유력한 유력합니다. 내정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아직은 확실치는 않고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름에 오르는데 네. 인수위원장이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 하다가 총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공동정부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안 대표가 행정에 대한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은데 지금 말씀 나눈 지금 그 지방선거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정치적인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 납득할 만한 밑그림이 그려져야 될 첫 발을 내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차기 정부의 첫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수위라는 게 이제 대통령 인수에 관련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법이 있어요. 네. 거기 따라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내외의 인수위원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인수위원회가 2달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5월 10일 날 취임이니까. 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인수위가 일주일 정도 만에 꾸려졌고 박근혜 후보 당선됐을 때는 한 2주 정도 걸렸거든요. 인수위 구성하고 대강의 틀을 짜야죠.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네. 국정 운영의 커다란 철학이나 방향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각도 상당히 거기서 논의가 될 것이고 인수위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지난 19대 때는 탄핵 때문에 인수위가 없었죠. 바로 이제 취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네. 인수위 10년 만에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정권이 교체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봐요. 여러 군데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 잘 조율하려면 어느 때보다도 인수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윤 당선인 이제 당선인으로서의 첫날 행보 상당히 바빴습니다. 네. 대국 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표를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또 주요국 대사들과 만날 예정인데 특히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통화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것이었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당선인에게 전화 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 기억은 네. 없습니다. 그런데 당선 첫날 그것도. 첫날. 네. 네,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한미 동맹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이 많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약화됐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또 한중 관계, 한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스탠스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미국이. 게다가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 축하 겸 그런 것들 논의하려고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건 상당히 이례적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외교적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뭐 길게 본다면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국면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위치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미 관계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만큼 한미 관계의 어떤 민감도, 중요성 상당히 높아진 시기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 공약까지는 아니지만 한국, 미국, 일본, 북한에서 어딜 제일 방문을 먼저 하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미국 방문한다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권이 문재인 정부보다는 미국 쪽 한미 동맹은 더 강한 쪽으로 갈 건 분명합니다. 그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균형을 취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 전화를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은 이 새로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한미 동맹에 관한 안보에 관련돼 가지고 말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는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신냉전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네.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바로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보였던 여러 가지 어떤 입장 같은 거, 외교적인 그 관점 이런 걸로 볼 때는 미국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갖는 거다. 아마 그런 점에서 통화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번 대선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깨졌다라는 거죠. 예, 깨졌죠. 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 뭐 좌우 한 번씩 그렇죠. 정권이 이루어졌을 때 10년씩 이제 걸렸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바뀐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의미 부여를 해본다면 어떤 의미 부여를 저는 큰 하시겠습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화 이후에 10년 주기설이 계속돼 왔는데 5년 만에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 정권의 실정이 컸다라고 유권자들이 인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네. 표차는 24만 표차밖에 안 났지만 어쨌든 선거라는 집단 지성의 판단은 정권 교체였거든요. 정권 교체가 5년 만에 됐다는 게 그만큼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들 얘기하고 지적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이 민주당 정권, 민주당이 지나치게 어떤 진영 논리라든지 그리고 조국 사태 때 보여준 그런 내로남불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자신들 카르텔에 이제 안주했던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유권자가 원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자성의 목소들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 향후에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 낙선을 했지만 이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당장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어제 끝난 선거니까 좀 휴식을 취하면서 좀 봐야 되겠죠 상황을. 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잘 싸웠죠. 정권 교체라는 그 의제가 선거 내내 관통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표 차로 마지막에 막 따라붙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은 이제 여권 내에서 현재는 여권이니까 여권 내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위상을 과소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단지 이번 선거 기간 중에서 대장동 사건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까를 지켜봐야 돼요. 제가 어제 보니까 기자들을 질문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답변하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런 얘기 오늘 하지 맙시다. 네. 이러면서 하는 이제 얘기가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수사를 할 것 같거든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검을 해야 돼요. 특검을 하자고 다 양쪽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네, 얘기했죠. 대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막 끄집어내 가지고 일일이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은데 대장동 사건만은 저는 이 실체가 규명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당내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 전망을 좀 미리 해보신다면 어떤 구도로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대통령 취임이 5월 10일이고 지방선거가 6월이기 때문에 네. 석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이른바 허니문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데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뭐 국민의힘에게 악재가 닥치지 않는 한 유리한 구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선거가 원래 지방 선거가 이제 중간 평가 선거를 갖는 건데 네.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한 달 있다가 치러진 선거라서 뭐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뭐 그런 그렇죠. 뭐 심리가 더 강하게 반영될 유권자들이 수도 일단은 있죠. 뭐 표차가 적었지만 일단 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 아마 그런 심리가 더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볼 때는 정치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예. 당면한 과제, 또 중장기적인 과제, 역할 종합적으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역시 통합과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통합과 협치다. 그것이 안 되면은 이러한 의석 구도에서 총선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출범하고 난 다음에 정당 구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정계 개편이라는 거창한 용어가 아니더라도 정당 구도의 변화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야당과 협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당과 여당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상대를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한다면은 그렇게 적으로 인식하는 정당이 오히려 지지를 못 받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을 최대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협의체는 지금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가동하고 대통령이 어제도 윤 당선인이 그런 얘기 하던데 언론과 자주 만나고 기자와 자주 간담회도 하고 항상 수시로 나타나야 돼요. 대화하고 어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주 만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야당과도 자주 소통하고 근데 기존의 정부를 보면은 대통령도 야당과의 어떤 이 대화를 굉장히 인색해요. 야당과 만나는 게 큰 유수가 되고 유수가 될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을 보여준다면 의외로 여소야대 정국이라 하더라도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